명절날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 전. 지글지글 소리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설레는 우리 민족의 전통 음식인데요. 혹시 냉장고 안에 아직 남은 전이 보관돼 있나요? 보다 쉽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전 요리의 세계로 지금 떠나보시죠. 레트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소품이 한가득. 춘천시 요선동의 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1년 365일을 전을 부친다는 진우영 사장님께 전찌개 레시피를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명절날 남은 전 좀 더 맛있게 먹을 수는 없을까요? 먼저 한번 우려낸 곰국을 냄비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갖은 채소와 버섯, 우삼겹을 올려줍니다. 사장님, 이거 전찌개 맞죠? 전은 언제 넣나요? 그리고 전을 넣고 끓이진 않고요. 전을 넣고 끓이게 되면은 이제 익을 때쯤에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전은 마지막에 얹어주는 식으로 끓여요. 이 재료들을 먼저 끓이고 육수가 끓으면 양념을 넣어줍니다. 새우젓이랑 멸치 액젓 이런 것도 들어가고 엄청 매운 땡초, 고춧가루도 들어가고 이게 베이스는 엄청 매운 김치 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을 넣어줍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전이 전찌개에선 오히려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살짝 끓여내고 나면 알맞게 부드러워지니까 찌개로 딱! 가정에서 드실 때는 전이 이미 다 식어 있었기 때문에 식은 만큼만 데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데운 다음에 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드시면서 전은 점점 풀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듯이 이렇게 잘라 드시면 됩니다. 저희 가게 전을 이용해서 만드는 전찌개를 이제 보여드렸고요. 저희 가게는 전찌개뿐만 아니라 정통적으로 서울에서 저희 장모님 댁에서 만드셨던 그 전들을 이용해서 각종 전과 탕 음식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모님의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존경을 하고 있고요. 평생을 그 음식점을 하셨었어요. 거기에 이제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나가시는데도 이 명절 때랑 제삿날이 되면은 이제 가문의 모든 그 제사 음식을 손수 다 장만하셨거든요. 제사용 전을 만드는 날이면은 저희 사위들이나 자식들은 약간 좀 축제같이 모여가지고 매일 그 전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즐기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을 좀 매일 먹을 수 없을까? 잔칫날 같이 가자라고 해서 또 잔칫날 분위기로 가게를 준비하고 열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잔칫날 하면은 주로 이제 기름진 뭐 전 음식도 있고 그 다음에 고기 음식도 있고 또 탕 같은 음식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다 준비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가장 애정이 가는 메뉴는 아무래도 저희 장모님이 만들어 주시는 녹두전이에요. 장모님께 사위가 전수받은 전주희 씨 집안 녹두전. 먼저 녹두와 찹쌀을 황금 비율로 섞어서 10시간 동안 불린 뒤 곱게 갈아 반죽을 만듭니다. 이 반죽을 그대로 기름 두른 철판에 구워내는데요. 설마 이렇게 녹두전 완성? 흔히 보는 녹두전하고는 좀 다른데요. 반죽에 재료를 섞지 않고 따로 구워내는 게 장모님의 레시피였습니다. 녹두전에 올릴 숙주나물과 고사리, 도라지 등 재료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둡니다. 그런 재료가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그거를 한 켠 한 켠씩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물 깔고 도라지, 고사리, 그다음에 숙주, 고기, 파 이렇게 넣고 윗물 또 얹고 뒤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굽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반죽이랑 다 섞어갖고 그냥 확 던지듯이 굽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장모님 댁에서 제사상에 올리던 거라서 배운 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구우면서 그
그 레이어가 다 각자의 맛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녹두전 보신 적 있나요? 많은 재료를 켜켜이 쌓아 오랫동안 굽기 때문에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바삭합니다. 일단 보통 집에서는 프라이팬이나 전기로 된 그릴 같은 거 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이것도 튀김이지라 기름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온도가 적당히 높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름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해 주시면은 이제 자기 열로 기름이 스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마무리할 때도 아래쪽에다가 저는 가지고 와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마무리로 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이 마저 빠져나가요. 마지막엔 기름이 싹 빠지는 게 포인트. 다음으로 준비하는 전은 동그랑땡. 반죽의 크기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동그랑땡이 다른 데보다 좀 클 거예요. 뻔하지 않는 전을 만들고 싶어서 고민을 했었는데 함박 스테이크 만드는 방식으로 좀 약간 안에 육즙을 가둬보자. 그러려면은 두께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좀 두꺼운 전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해놓고 나면은 진짜 먹기가 맛있고 괜찮아요. 예쁘게 달걀 옷을 입혀서 철판 위에 정렬. 기분 좋은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하나 손이 가는 만큼 전이야말로 진정한 손맛의 음식. 자, 이제 사장님표 전이 모두 구워졌습니다. 통통하게 잘 익혀진 동그랑땡. 두툼한 두께 안에는 살짝만 깨물어도 터져나오는 육즙이 가득합니다. 모듬전에는 동그랑땡을 포함해서 생선전, 허파전, 삼색꼬치까지 총집합. 여기에 장모님 비법 녹두전까지 합세하니 잔치상이 따로 없습니다. 바삭한 테두리부터 눈길을 끄는 녹두전. 이 안에 아삭하게 씹히는 나물과 부드러운 고기가 층층이 숨어 있는데요. 저는 역시 찢어야 제맛이죠. 이 특별한 맛에 반해서 많은 손님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지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전을 찾는 손님들. 자주 왔죠. 자주 오게 된 이유가 요새는 이제 뭐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가 드무니까 이제 뭐 따로 이렇게 전을 요리를 해서 먹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전 생각도 조금 낮고 해서 우리 또 직장 동료분들 같이 이렇게 뜻 만든 분들 해서 같이 먹으러 왔죠. 네. 설을 쉬고 왔는데 담백하고 기름기도 없고 깔끔하니 참 맛있습니다. 전이 익는 그런 소리부터 맛있는 전이 나오고 나면은 우리들 기억 속에서 명절 때 음식이 떠오르잖아요. 그만큼 전이라는 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봐요. 이 한식이야말로 정말 뭐 복잡하지만서도 매력이 아주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느림의 미학과 또 여러 가지 해학이 담겨져 있는 훌륭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식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더 좀 고리타분한 음식이 아니라 좀 소중한 우리 뭐 문화나 우리 것이라고 인식을 가지고 그랬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손맛을 사위가 물려받으며 시작한 작은 가게. 이제 사위의 가게에서는 전찌개, 전 비빔밥 등 다양한 우리의 전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이라고 꼭 명절 때만 먹으란 법 있나요? 익숙하면서도 얼마든지 새로울 수 있는 음식, 우리의 한식입니다. 박물관 하면 살짝 딱딱할 것 같고 왠지 정적일 것 같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생각을 기분 좋게 깨버릴 박물관의 재발견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점잖기만 한 박물관은 잊어라.
우리 지역 박물관에서는 미디어를 접목해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쏙 사로잡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보물 창고로 변신한 박물관 나들이 함께 즐기러 떠나보시죠. 처음 만나볼 곳은 목포에 위치한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입니다. 지금 와 계시는 전시실은 한국해양교류실로 해양교류의 시작부터 해서 국내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실입니다. 일부에서는 해양교류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바다에서 건져 올린 난파선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난파선에서 발견된 보물들인 도자기 위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립해양유물 전시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난파선을 주제로 하는 곳인데요. 유물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 바다를 누빈 실물 난파선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 고유 선박인 한선들의 난파선들입니다. 네,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는 완도선, 달리도선, 12도 파도선 이렇게 세 척의 선박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12동 파도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4년에 발굴을 진행하면서 그때부터 수중 촬영이 가능해서 이게 선적돼 있는 모습들이 그대로 저희가 재현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마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선적돼 있는 모습을 재현한 채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어느 바다를 항해하던 선박일까요? 일단 그 실려있던 청자들의 종류가 해남에서 생산된 청자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그 12동 파도선 같은 경우는 군산 지역에서 발견된 선박인데요. 그 서울 경기 쪽으로 가던 중에 가라앉은 걸로 확인이 됐고 있고요. 그리고 완도선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쪽을 향해 가다가 가라앉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배에는 단순히 옛날 물건이 실려 있는 게 아닌데요. 우리 선조들의 활동 범위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옛 삶을 상상해 보는 건 무척 재밌고 흥미로운 일이겠죠. 그런데 연구사님, 수중 발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지금 수중 발굴 모습을 재현해 놓은 영상이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탐사나 이제 발굴 지점을 확인하기까지는 기계를 사용하는 그 기기 탐사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유물을 발굴할 때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일이 발굴을 해내가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발굴의 역사를 연 신안선은 어떤 배였나요? 신안선은 1976년에 신안 증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선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굴이 된 난파선입니다. 최초이자 또 최대 발굴 성과를 이룬 난파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다양한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6,000여 점의 유물들이 다양하게 실려 있었고요. 그거는 이제 뭐 동전이라든가 이렇게 금속계라든가를 제외한 수량입니다. 위에서는 그 신안선 유물들의 성격별로 구분되어 있는 전시물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지금 아래편에서는 이 신안선이 갖고 있었던 방대한 양의 유물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가의 자단목들이 가득 실려 있었고요.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국제무역선이었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선박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실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닷속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유물의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에 발굴이 되는 곳 서해안 쪽에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진흙 갯벌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 진흙 안에서 발굴이 되는데요. 진흙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진공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저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갯벌의 보호를 받은 유물들은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채로 몇백 년을 버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발굴 완료된 선박이 전시관에 나오기까지는 거의 한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는데요.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을 다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경화철이라고 해서 그 안에 물질을 대체해주는 또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그 일상에서 마주하기까지는 한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전시품은 물론 체험거리가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한 전시관 꼭 둘러보셔야겠죠.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의 눈까지 사로잡은 공룡 이야기의 성지
자연사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46억 년 전 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스토리를 3만여 점의 소장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 박물관입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IT 기술을 접목해서 실감형 컨텐츠를 구축하고 수동적으로 보는 전시가 아닌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전시관으로 거듭나 연평균 방문객이 40만 명이 넘는 굴지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중앙홀인데요. 중생대 공룡들이 집약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모사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등 실물 크기의 공룡 화석 모형과 미디어 파사드로 웅장한 볼거리를 함께 선보이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의 인기 만점 장소입니다. 어른들은 이 생명체 자체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게 진짜 있었느냐? 그런 것부터 물어보시면서 오히려 어르신들이 호기심이 대단하십니다. 자연사 박물관에는 특별한 화석이 있다고 합니다. 프레노케랍토스라고 부르는 세계에서 2점밖에 없는 원본 화석이 그중에 한 점이 저희 박물관에 있습니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발견돼서 인디언식 학명이 붙어 있고요. 수강류 공룡의 일종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공룡알 둥지 화석은 목포 앞에도 사이를 다리를 놓기에 공사를 하던 중 우연치 않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한 결과 국내 최대 규모로 밝혀졌고요. 천연기념물 53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다른 여기의 전시물과 달리 발견부터 발굴, 보존, 처리, 전시까지 온전히 저희 박물관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국내 유일의 공룡알 둥지 화석입니다. 습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화석 생성이 어려운 여건인데요. 이런 환경에서 발굴한 화석이라 더 값진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에서 사파리를 경험할 시간입니다. 2층은 육상생명관으로서 지구를 이루는 생명체 5개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섹션별로 곤충계, 동물계, 저류, 바다나 육지에 있는 무초추동물, 척추동물, 어류 그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더 새롭네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역사는 더욱 친근하고 자세하게, 알고 있던 생물은 가까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 어린이들은 오면은 무조건 공룡이 제1번입니다. 공룡책을 끼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 박물관은 그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처음에 선입견을 가질 때 어린이들만 가는 거 그렇게 느끼기 쉬운데요. 실은 조부모님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에 다리를 이어주기도 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주기도 하고 그래서 박물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걸로 박물관 전체가 다 좋은 아름다운 공간인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를 이용한 전시를 통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즐거운 경험이 가능한 곳으로 변모한 해양유물 전시관과 자연사 박물관. 올겨울 이곳에서 지구의 시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아, 13,500원? 그러면 여기서 저 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거 3,800원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손님 많으시네. 전주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라경이라고 합니다. 잔액 얼마 남았어? 잔액 없어 이거. 없어? 응. 다 썼어? 응. 포인트? 서점 일은 시작한 지는 지금 한 25년 정도 됐고요. 15년 정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보람된 일이라고 하면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초등학생이 계속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서점을 이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훌륭한 직장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가 이제 가장 큰 보람을 많이 느끼죠.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하고 지난해 무인 서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 가서 또 이제 서점 정리 좀 하고 그리고 고향 친구 좀 만나고 그러고 올 예정입니다. 고향은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인데 현재는 스몰 됐고 그래서 고향을 가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스몰 돼가지고 고향 자리가 거의 없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여기 진안으로 읍내로 이사를 가게 됐죠. 아버님 따라서. 진안 하면 뭐니 해도 마이산이죠. 멀리 갔다가 마이산이 보이면 제일 먼저 반갑죠. 그냥 고향의 품 같고 어머니의 품 같고. 제 꿈이 그 도서관도 이제는 조용한 도서관이 아니라 애들도 뛰어놀고 거기서 소리도 쳐보고 책도 한번 던져보는 완전 자유스러운 도서관을 만드는 게 꿈인데 진안에 연이라도 둘 수 있는 작은 서점이라도 우선 내자. 그다음에 진안에는 드림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집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하면 학생들도 좋고 그 카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서점을 만든 계기가 됐죠. 이제 정리가 됐으니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책 배달을 하려고 나갈 겁니다. 이제 그쪽에 배달을 하고 이제 집에 한번 이제 들렸다가 한번 집에 부모님도 어떻게 계시는지 한번 만나보고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안녕.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손님이 많으시네? 그래요? 항상 손님이 많지요. 저기 책이 한 권 뭐가 빠졌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는 문자로 준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걸 품절이라는데? 계세요? 예, 예. 언니, 저 왔어요. 어이. 일은 좀 들어오긴 들어와? 지금 바빠. 일 학교 저기 서가정리 그것 때문에 내일부터 또 일주일간 또 서영이 학교 가가지고 정리해야 돼. 차트. 아버지는 고향에서 찍은 사진이 거의 없고 뭐 옛날 사진 찍은. 이거 어디 찍은 거 기억나요? 여기. 이거 어디 마을에서 찍은 거 이게? 이때도 이런 때가 있었어? 진안이 나를 키워줬고 진안이 나를 자라게 했으니 이제 그걸 좀 나도 이제 다시 진안에다 도움을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RM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을 우치를 하는데 군에서는 돕는 것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데 내 고향에 기부를 하면 그런 돈도 그쪽으로 운영비로 잠깐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을 좀 막고자 해서 이번에 기부를 마음먹었습니다. 찍었을 거네. 이건 무주에서 잼버리 했을 때 찍은 것이고. 열심히 살고 부모들한테 잘해. 동생들한테도 살아. 아주 참 좋은 날이야. 아이고 농사 이제 그만 져. 노는 거에 너무 심심해서 그래요. 시간이 안 가. 심심해도 그렇지 힘들게 농사를 져 이제. 힘들어 심지어. 어머님이 품이죠. 그냥 가면 좋고 가고 싶어 하고 매일 바라보는 것이 그곳이고 그게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그러면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그것이 고향이죠.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뭘 안녕히 가세요.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피디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요. 그냥 갈게 이제 바로.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네? 그냥요? 빨리 왔어. 시간. 아유, 오랜만이네. 아유, 잘 계셨어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친구입니다. 네. 같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임도 같이 하고 24시간. 그래요? 그럼 거기서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순대국밥 2개 해주세요. 고향에 오면 항상 볼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시간 맞춰 오면 자유롭게 만날 수 있죠. 어떻게 먹어? 빨리 먹는 좋은 일도 한다고 하니까 기분 좋고 이 사람이 다 가지는 것보다 나누면서 이게 성공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나간다고. 비용이 그만큼 많이 나간다. 그럼 소울푸드 이유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시간 구애받지 않고 또 어릴 적 할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국밥이고 구애받을 것이 없다고 봐요. 맛있고. 뭐 그거 잘 하니까 이제 바로 잡았고. 바로 잡았어? 이 고향사는 기부를 하니까 좋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만난 사람마다 하고 있고 또 저희 가족이 한 50명 정도는 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 맛있다죠. 네. 맛있고 포근하고 최고죠 뭐 고향 음식이면.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2022 카타르 월드컵. 그 열정이 꽁꽁언 강원도의 얼음판 위로 이어졌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20회 넘게 이어오고 있는 강원도 리삽의 전국 얼음축구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매서운 한파에 꽁꽁 얼어붙은 인제군 남면 빙어호. 얼음 낚시로도 유명한 이곳에 웬 경기장이 설치됐습니다. 맨 땅도 아닌 얼음판 위에서 전국 얼음 축구 대회가 열린다는데요. 대체 얼음 축구가 뭐죠? 일반 축구는 인도잔디나 천안잔디 또한 이제 맨 땅에서 하고 있지만 그 얼음 축구는 기존의 물이 추워서 얼어 있는 상태에서 구장을 만들어서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가운데서 하고 있는 축구 경기입니다. 닷새간의 대회 일정 중 오늘은 인제군 관내대항전이 열리는 날. 덕분에 6개 읍면 주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얼음축구대회 관내대항전은 청년, 장년, 여성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청년부는 40대 이하, 그다음에 장년부는 50대 이상
그다음에 여성부는 뭐 20대 이상 이렇게 해서 읍면 대표로 각 읍면에서 한 팀씩 총 6개 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오자 선수들이 출전 준비를 하는데요. 지금 축구 경기 나가는 거 맞죠? 각종 보호 장비에 헤드기어까지? 누가 보면 격투기인 줄 알겠네요. 빙판이라 일반 축구하고 틀려서 넘어지게 되면 뇌진탕의 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헤드기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23회 강원도지사회 전국 얼음축구대회 관내 대항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열정으로 뛰어라!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청년부 예선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격렬한 기린면과 북면의 대격돌. 기린면 선수들 거침없는 슈팅을 쏟아붓는데요. 과연 이번엔 들어갈까요? 네, 시원하게 골인입니다. 1대0으로 기린면이 앞서는 가운데 프리킥 찬스를 얻은 북면. 와, 얼음 위에서도 속임수를 쓰시네. 작전은 대성공. 이번엔 북면이 한 점을 가져갑니다. 잘했어. 1대1 무승부로 전반전을 마친 양팀. 잠깐의 쉬는 시간에도 작전을 짜기 바쁩니다. 먼저 선취골 넣고 그다음에 뭐 분위기 좋았는데 거기서 뭐 퍽이 발 밟히면서 좀 혼선이 생기면서 골이 하나 들어가서 1대1 지금 승부가 났는데 한 골만 먼저 넣는 팀이 승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승부욕을 불태우며 시작한 후반전 경기. 하지만 치열한 공방 끝에 무승부인 채로 경기가 끝납니다.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 Ooh, you're a holiday. 결국 승부차기로 승패를 가려야 하는 상황. 기린면 첫 번째 키커 가볍게 차보는데요. 아, 이게 안 들어가네요. 기회는 이제 북면에게 넘어갑니다.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북면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비록 승부차에 가서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팀원들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심히 뛰고 땀 흘려서 만족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경기장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유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한 경기장. 아, 여성부 경기장이었군요. 일명 인제군 버전, 골 때리는 그녀들. 축구엔 문외한이지만 승부욕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뭐 제일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요. 일단은 재미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퍽을 위주로 사람이 안 다치게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부 준결승 시작합니다. 지형지물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북면 선수. 코너에서 시도한 슛을 인재엽 골키퍼가 걷어내는데요. 앞불싸! 북면의 황금 찬스. 빈 골대로 슛이 들어갔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또다시 공격을 시도하는 북면. 인재엽 선수들 뭐예요? 빨리 수비해야지. 하지만 골대 앞 수비진을 절묘하게 뚫고 완벽하게 패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면이 또다시 점수를 가져갑니다. 둥글둥글한 공과 달리 어디로 미끄러질지 알 수 없는 퍽. 어디 갔어? 마술이 따로 없네요. 이런 모습에 관객들은 흥미진진. 장애 응원전도 경기장 못지 않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일반 축구보다 더 얼음 축구가 흥미진진하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땅바닥보다 너무 진짜 치열하고 너무 얼음판에서 즐기는 놀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멈추고 싶어도 진짜로 멈출 수 없는 명승부. 양팀의 실력이 그야말로 막상막합니다. 북면에서 골을 넣으면 금세 쫓아와서 인재엽도 골을 넣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3대1로
결국 북면의 승리. 연습도 안 하고 오늘 처음 와가지고 경기를 뛰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선수 중에 예전에 한 15년 전에 얼음 축구 했던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몸에서 기억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잘 뛴 것 같아요. 우리를 빼놓고 얼음 축구를 논할 소냐. 어린 시절부터 뛰던 추억과 연륜이 가장 많다는 대망의 장년부 경기. 우리 서하면이 이번에 꼭 우승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승하겠습니다. 화이팅! 그 치열한 명승부가 지금 시작됩니다.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초반 기싸움부터 예사롭지 않은 장년부. 상대팀의 도발에 기회를 엿보다가 슬쩍 발기술을 사용하는데요. 넘치는 긴장감에 입술이 바싹바싹 마를 지경. 양팀 다 실력자인 탓에 유유 슈팅은 많지만 골이 좀처럼 터지질 않습니다. 그때 서화면의 실수를 공격 기회로 바꾸는 북면. 밀착 마크를 뚫고 정확하게 패스. 과연 북면의 골로 이어질까요? 들어갑니다. 이에 단단히 뿔난 서화면. 미끄러지면서 태클을 시도하지만 아쉽게도 또 한 점을 내주고 맙니다. 이렇게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북면 최종 우승. 5명을 딱 맞춰갖고 진짜 뭐 어렵게 시작을 해서 예선 탈락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와서 좋은 결실을 맺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형님들 멋집니다. 치열했던 만큼 모두가 행복한 시상식. 우승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한 지역 사는 이웃끼리 더 돈독해진 기분도 드는데요. 자기 행동하고 싶은 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스릴 있고 미끄러워 넘어지고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보여드리는 거에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올겨울엔 인제에서 얼음축구 함께해요. 추울수록 열정이 불타는 강원도의 매력 만점 스포츠. 미끄러지고 일으켜주며 추억과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들. 겨울은 축구 비시즌이라고요? 얼음 축구는요, 지금이 시즌입니다. 제주 목사 김수문이 장계하였다. 6월 27일 무려 1000인의 외적이 무트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신이 날랜 군사 70인을 뽑아 거느리고 진 앞으로 돌격하여 30보의 거리까지 들어갔습니다. 화살에 맞은 외인이 매우 많았는데 퇴병하지 않으므로 정노위 김직손, 갑사 김성조, 이희준, 보인 문시봉 등 4인이 말을 달려 돌격하자 적군은 드디어 무너져 흩어졌습니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적으로부터 위협당했던 제주. 고려시대부터 끊임없이 순환사는 이어졌지만 제주에도 대접전 끝에 승리를 거둔 승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제주 사람들의 용기와 패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준 제주 대첩입니다. 1555년 명종 10년 6월 28일 명종실록. 제주에서 급한 장계가 올라왔다. 제주 목사 김수문이 급히 장계를 올리기를 이달 21일에 외선 40여 척이 보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1, 2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리고 정박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조선시대 제주의 관문이었다는 화북포구. 제주 대첩 당시 왜구들이 1, 2가량의 거리에 닻을 내렸다는 곳이 바로 화북포구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서 우리 제주에 최대 규모의 외적의 침입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을묘해변입니다. 1555년 6월 2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화북포로 외선 40여 척이 들어오고 외적들이 약 1000여 명이 되어 화북포에 침입한 이 왜구들이 거루마을이라든가 사라봉 일대를 거쳐서 제주 읍성 동쪽
높은 산 위에 이제 진을 치고 제주 읍성을 바라다 보면서 공격을 해낸 것이죠. 이 제주 입장에서는 위험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1510년 삼포회란 이후 조선은 강력한 무역 제재에 불만을 품은 왜구들의 잦은 침입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명종이 즉위한 1545년부터 155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입했는데요. 1555년 명종 10년 을묘 외변이 발생합니다. 제1차 을묘 외변은 1555년 5월 11일 70여 척의 선박과 왜구 약 6천여 명이 서남 해안 일대를 침입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진포와 단량포로 상륙한 왜구는 진도 일대를 침탈한 후 강진과 장흥까지 진출하며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을묘해변을 전후한 시기 때 왜구들 보면 철환을 날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철환을 날렸다는 것은 즉 총기를 사용했다는 건데 단순한 해적 집단이라고 하기는 힘들 정도로 거의 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총기로 무장한 왜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습니다. 계속되는 왜구들의 무차별 공격에 영암성 또한 위험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도순찰사와 방어사를 내세워 전투를 펼쳤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때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달사 의병장과 의병들이었습니다. 5월 24일 날 새벽에 영암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애구가. 양달사 의병장이 의병들을 전부 다 이 산쪽으로 쭉 해서 거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애구들이 옛날부터 우리 전라도의 이 사당패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깡제육군이나 아니면 줄타기 내는 걸 보이니까 애구가 막 웃고 난리예요. 그 틈에 공격해서 애구가 일단 패배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퇴각하던 천여 명의 왜구들은 본토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555년 6월 21일 고길도에서 바로 제주 앞바다로 와 닻을 내립니다. 결국 이 왜구들은 충청도 북쪽으로 이제 그들의 공격을 해 나가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결국 차단되어지면서 이들은 제주로 그 공격 노선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화북포로 상륙한 왜구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제주의 중심인 제주성으로 진격합니다. 화북포에 상륙한 왜적의 병력 수는 1000여 명이고 거침없이 제주성으로 향하여 거의 뭐 반나절 만에 요 제주성 앞에 이제 도달하여 진을 칩니다. 이번엔 단순한 노략질이 아니었습니다. 해안 마을을 침입해 약탈했던 이전과 달리 천여 명의 왜구가 제주 땅을 밟았을 뿐 아니라 이곳 제주성을 노린 것입니다. 제주성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제주성 동성의 관문인 동문과 산지천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높은 언덕에 진을 친 왜구. 그들은 동문을 내려다보며 무차별 공격을 퍼붓습니다. 제주성이 무너지면 제주가 무너지는 것. 뺏기느냐 빼앗느냐 일촉즉발의 상황.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숨막히는 대첩이 펼쳐지는데요. 이때 뛰어난 장수 김수문 목사는 치밀한 전략을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김수문 목사가 아주 날래고 아주 용감한 군인들이라고 효용군 70여 명이 먼저 동문 밖으로 나가서 왜군이 진친 곳을 뒤이겨 이렇게 이제 휩쓸고, 그래도 왜군이 이제 퇴병하지 않자, 물러나지 않자 다시 들어왔다가 바로 그 사인의 치마 돌격, 김직손
김성조, 이희준, 문시봉 4인의 전사들이 말을 타고 달려서 다시 동문 밖으로 나가 왜군 진지를 휩쓸어서 다니면서 왜적을 물리쳤던 거죠. 정병이었던 김몽근이란 사람이 화살을 쏘아 왜적장을 쓰러뜨리니 드디어 왜군들이 이제 후퇴하고 김수문 목사의 치밀한 전략과 공격적인 그러한 리더십은 결국 제주대첩이 승리를 가져오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마 돌격대라고 하는 이 제주의 민군들이었습니다. 적과 이제 한 30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을 타고 적진으로 급속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구들은 상당히 흩어져 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우리 제주가 왜구를 격퇴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전초가 됐던 것이죠. 뛰어난 김수문 목사와 70여 명의 효용군, 그리고 빼어난 제주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격한 치마 돌격대의 활약으로 커다란 승리를 거둔 제주 대첩. 이 같은 승전의 기록은 명종실록과 김상원의 남사록,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최초의 승전사인 제주 대첩에 대해 제주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을묘외변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제주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혹시 외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는지? 외구? 네. 아니요. 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이나 이런 때도 한 번도 안 들어요. 을묘외변 들어보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래요? 우리 4.3에 대해서 그 외로는 뭐 그거 외로는 깊이 들어보지 못했어요. 네. 그거 일본 좀 침해본 그런 거 정도 알지 뭐. 숨겨진 역사는 쉽게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제주 대첩이 더 이상 숨겨진 역사로 남을 수 없기에 최근 제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원래가 한 430년 정도 되죠. 유진회가 일어난 지. 근데 기존의 순환사 연구에서 탈피해 제주 유일의 승전사를 통해 제주인의 정체성을 탐구하자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면서 지역의 정체성 문제나 지역성을 이제 잘 드러낼 수 있는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탐색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이후부터 지역사회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제주도 역사를 보면 거의 피해사 중심의 또 이런 이제 조명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주 사람들의 또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일들이 없는가 조명하면서 이제 제주 외변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죠. 승전의 역사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지역 사람들이나 미래 세대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하고요. 제주는 늘 수탈과 침탈과 피해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 담론화돼 있지만 그것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시점은 제주 유일의 승전사인 을묘외변에 대한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은 제주민의 주체적인 승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접한 제주 대첩과 치마 돌격대에 대한 이야기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마치 한산 대첩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는 듯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픈 마음에 박재형 작가는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을묘외변의 이야기는 소수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있고, 대다수의 제주도민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주위에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뭐 책이든지 아니면 뭐 음악이든지 어떤 예술 쪽으로 이분들을 이렇게 많이 알려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70여 년 전 이 땅 제주에서도 큰 승리를 거뒀던 대첩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약 200년간 외적의 침입이 없던 제주에 일어났던 제주 대첩. 커다란 위기와 시련이었지만 제주 사람들은 하나가 돼 극복했습니다. 역사를 세우는 일은 미래를 세우는 일. 제주 대첩의 역사를 밝히는 것은 제주의 자존, 미래를 밝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운전만 할 수 있는데 저 설치 있으니까 78, 76, 6학년 9반이에요. 햄드나 햄은 둘 다 A 몸이 한 개밖에 없죠. 햄 들어가는 거 뭐라고요? 햄. 두 번째 햄도 햄. 자, 하지만 대구 내일학교는 옛날에 학교를 다니셔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친 늦깎이 학습자들을 위해서 학력을 인정하는 그런 학력 인정 기관으로서 초등은 1년 과정에 속하고 중학은 2년 과정으로 수료하게 되시면은 초등 과정, 중학교 과정 그대로 인정이 되는 인정서가 됩니다. 오늘 영어 시험 있어가 그거 치다보고 있다.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딸내집이고 놀다 와가지고. 인гл리시 과학 아니에요? 과학은 시험 쳤거든. 그러긴 오늘 와가지고 대학가 복습만 하면 되고 영어는 이렇게 조금 해놔야 되거든. 이즈시. 자, 그다음 두 번째 가볼까? 나는 수영을 할 수 없어요. I can see. I can see. 한글은 어릴 때부터 한글은 조금씩 알았으니까. 그런데 영어는 이제 모르는 걸 배우니까 재밌어요. 복면가인가 이렇게 하는데, 저거 브라보 가면서 제가 가니까 우리 신랑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 학교 다니니까 영어도 할 줄 아네 라면서 달라졌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표가 나나 봐요. 그럼 마지막은 CUT니까 뭐라고요? 컷. 운동하는 거죠? 결정.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 저는 못해요. 저는 어릴 때 못 배웠으니까 한이 돼서 늦게나마 배우고 싶었어요. 우리 옛날에 하나도 못 배웠잖아요. 글을요. 글을 하나도 못 배웠더니 그래도 이 기회가 좋아가지고 글을 배우게 됐어요. 불꺼가 긴데 지금. 네, 불꺼가 걸어놓고 갈까요? 예. 많이 들어본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뭐 이래 반에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도와주고 이러니까 즐겁고 재밌어요 이제. 어떻게? 서로 들으시고 안 해봤던 거 해보니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우리가 학교를 안 다녀봐야 뭐 체육이 뭔지 뭐 국어가 뭔지 사회가 뭔지 몰랐잖아. 근데 이렇게 늦게라도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할머니들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